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상식적인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이중적인 시장 구조죠. 특정한 지역은 집이 없어서 날리고 또 특정 지역은 집이 남아서 돌아서 날리고 또 어떤 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연일 미분양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지역만의 문제는 또 아니고요. 같은 동네 안에서도 길 하나 차이로 A라는 아파트는 신고가를 찍어대고 또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는 아직까지 하락장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국에 좀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 팔리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천지입니다. 이제 악성 미분양만 지금 7개월째 증가하고 있고 서울도 10년 만에 최다입니다. 더군다나 이 악성 미분양 중에서도 중공업 미분양이요 계속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이미 이제 1만 가구를 넘고 있다. 이 악성 미분양인데 1만 가구라는 게 사실상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만 가구를 기점으로 이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미분양이 해결될 만하다라는 게 1만 가구가 기점이거든요. 근데 1만 가구를 넘었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문제는 뭐 지금 당장 이 내관이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늘어나는 악성 미분양 때문에 이제 서울 지방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도 미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뉴스에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판을 치는 뉴스만 나오고 미분양은 또 미분양대로 늘어오고 있는 게 서울의 아리송한 아파트 시장의 모습입니다. 일단 중공업 미분양이 거의 80%는요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구, 이제 전남 지역이라든가 경남, 제주 등의 이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중공업 미분양의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와는 반대로요. 계속 서울의 분양가는 엄청나게 높게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24% 분양가가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24% 상승하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절대값이 상당히 높은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 가격이 그러니까 우유값 24%도 상당히 심각한 건데 아파트는 우유값에 비해서 절대값이 상당히 높잖아요. 근데 이런 절대값이 비싼 재화의 상품이 1년에 24%씩 폭등을 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렇게 되면 이제 5년만 있으면 100% 상승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뉴스에 나와 있던 것처럼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에 임박했다고 하니, 5년 있으면 강북 기준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1억 시대가 올 것 같고, 강남은 아파트 분양가가 2억 시대가 오지 않을까. 만약에 1년에 24%씩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거나 분양가가 상당히 고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정부에서도 이제 공공 부분에 대해서도요. 공사비를 현실화를 예고했기 때문에 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상승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중소건설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중견기업까지도 뭐 어떻게 요즘 중견기업도 힘들다고 하는데 저 주변은 중견기업도 아닌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종목으로 따지면 빌라를 짓고 도시 형상을 짓고 아파트도 뭐 100세대 미만을 짓는다든가 200세대 정도 짓는 건설 회사들이고 뭐 오피스텔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정도를 짓는 건설사들이 제 주변에 거의 진짜 뭐 한 7, 80%가 다 거의 지금 뭐 도산 위기고요. 폐업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관리비가 안 나옵니다. 공사비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자재값 뛴 거는 둘째 치고요. 인건비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사들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지을 때는 시공사도 있고 시행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행사는 이제 땅을 사고 그 건에 대한 개발을 총괄 지휘하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 시행사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토지 가격대로 뛰고 거기다 공사비까지 엎어서 같이 뛰다 보니까 시행사의 마진이 떨어지니까 시행을 안 하고 있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착공률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되는 대로 착공 실적이 거의 뭐 없고요. 특히 이제 소형주택, 뭐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경우는 거의 착공률 제로인 상황이니까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또 이야기가 몇 년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큰 게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고분양가 안에서도요, 이 청약 열기가 역시 후끈하다. 1분기 아파트 청약 시청자 수가 한 20만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매월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거죠.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를 거라는 전망 아래서 지금 청약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기자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비싸면 안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이유는 지금 앞으로 분양가는 점점 더 오를 걸로 심리적인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고분양가 시장은 지금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 아파트가 9억밖에 안 하는데 분양하는 아파트를 9억, 10억에 파는 겁니다.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은 없죠. 이제 안전마진은 없는 상황에서도 이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왕 같은 금액으로 살 거면 내가 그냥 실거주 할 거니까 새 아파트에 살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를 거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분양가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건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건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비,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이걸 뭐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비라든가 토지 가격이 점점 오를 것 같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이 안전마진이 실종된 상황에서도 분양은 완판이 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가장 저렴한 날이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팽배하지 않나. 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과 이제 지방,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또 이제 양극화, 차별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몇 년 전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양극화 차별화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세미나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과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과거에 본인들이 사셨던 그런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만의 루틴이 있을 거고, 투자 철학이 있을 거고, 투자에 대한 방향성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과거와 똑같은 색채로 지금 현실에 그 색채를 입힌다면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백전백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시장이 바뀌고 있고 환경이 바뀌고 있고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바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의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일단은 투자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건지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먼저 짜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겁니다. 과거에 괜찮았던 지역이 지금은 괜찮지 않은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치만 갖고 그 경험치에 대한 기준을 지금 현재 시장에 대입한다면 상당히 큰 오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건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양극화 차별화가 시작되고 있다. 자, 그걸 볼 수 있는 게 어디죠? 바로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는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넘치고 있는데, 진짜 사실상 100억, 200억은 사실 저도 살 수 없는 금액이고요. 돈이 많아도 사실상 쉽게 살 수 있는 아파트의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한남파르크가 180억, 압구정 현대가 115억 신고가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급 주택의 신고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죠.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요, 이 전용 264제곱미터 이번에 115억 신고가 찍은 친구는 한 3년 만인가요? 4년 만에 한 35억이 오른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은 뭐 30년이 넘도록 안 오른 아파트도 있고, 최근 10년간 이 상승장 안에서도 진짜 꿈쩍하지 않고 아파트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뭐 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도권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뭐 1시간 남짓 하는 수도권 안에서도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는 3, 4년 만에 35억, 40억씩 뛰어버리니까 아파트 상승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가 아파트의 신고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주요 고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고가가 속출할 것 같은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큰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첫 번째. 그러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이런 수요를 뒷받침해 줄 만한 공급 자체가 사실 거의 희박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지역도 이제 대박이 나는 겁니다. 이제 광장동이죠. 광장동. 광장동에 평당 1억 분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강 호텔을 이제 재건축해서 분양한 포제스 한강이라는 동네인데, 이제 광장동에 이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요? 1순위 완판이 됩니다. 최고 25대 1 기록을 해서 1순위 완판이 되고요.
보시면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가 32억에서 44억입니다. 자, 이건 무슨 강남의, 강남 안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어디에? 광장동, 구이동 바로 옆에가 광장동이죠. 그 동네에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된 거고, 40평대가 52억에서 63억대고, 펜트하우스는 뭐 150억에서 160억 정도의, 뭐, 펜트 같은 경우는 뭐 돈이 뭐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난리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드렸냐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이 최고가의 제일 좋은 아파트는 조망권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강 조망이냐, 산 조망이냐 이런 조망권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주변에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곳에 이제 분양을 하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용인 쪽에 보면 고급 단독 하우스형 이제 빌라트들 같은 경우를 많이 분양했잖아요. 뭐 몇십억씩 하는 거 다 실패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도 그 수요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이런 걸 공급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100억이냐 200억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리고 고급 자재로 지어져 있는지 뭐 층고도 상당히 높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주차장에 기본적으로 4-5대는 뭐 세대당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만 어울릴 수 있는 특별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본인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인 거죠. 이건 새로운 시장인 겁니다. 다른 시장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이렇게 한강변 주변에 좀 괜찮은 입지라면 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공이 담보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00평 이상의 토지는 있어야지 이 정도의 공급을 할 텐데 토지가 없다. 그러니까 뭐 수요 대비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자리에 고가의 100억짜리, 200억짜리들만 서울에서 신고가를 쓰고 있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GTX 계통의 수혜 입은 지역들도 들썩거리고 있다. 동탄에서도 22억 신고가가 나왔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일부 지역, 서울 안에서도 미분양이 판치는데 뭐 고가 아파트들만 신고가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아파트 시장들도 또 특정 지역은 이렇게 신고가를 쓰고 있다. 마포보다 비싼 동대문, 지금 청량리도요. 뭐 비싸다고 요거 떠먹던 마포보다 비싸다고 요거 떠먹었던 청량리. 글쎄요. 청량리가 왜 마포보다 비싸면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요걸 얻어먹었다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뭐 뉴스 제목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청량리가 또 계속해서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탄도 신고가고 청량리도 신고가죠.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들도 지금 신고가 갱신에 이제 들어왔다라는 게 사실상 시장에서 상징하는 바가 또 엄청나게 큰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요런 우리가 좀 뭐 합리적인 의문점은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GTX가 개통되면 다 이렇게 되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서 같은 경우 지역도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뭐 눈에 띌 정도의 가격 상승은 아직 없죠. 동탄에 비해서는 미약하고 특히 이제 이 GTX A 라인 이제 뭐 지금 이번에 개통된 거는 동탄에서부터 수서까지인 거고 이제 가을 정도에 개통될 게 파주 운정에서부터 이제 서울역까지잖아요. 그런데 뭐 파주 운정 서울역간 구간 보면 이제 일산이라는 일기 신도시가 나오죠. 일기 신도시는 뭐 여러 가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가 노도 계획도시 특별법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약간 호재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GTX 개통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산의 30평대 금액은 뭐 5억 초중반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오르는 겁니다. GTX랑 상관없이 가격이 시세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시세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동탄은 일산과 다르게 계속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GTX가 개통된다고 다 같이 뜨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일산과 동탄을 잠깐만 제가 이유를 드리면 일단 동탄 같은 경우는 신도시죠. 새 아파트 위주고요. 일산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의 사용 가치는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아파트다 보니까 청약 받고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일까요? 고소득의 젊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일산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단지고 시세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팔고 어디 이사를 못 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산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 그리고 젊은 고소득자와 수입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연세 드신 분들 수요가 상당히 많은 일산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일산은 뭐 철저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킨텍스 주변에 직장을 많이 넣네, 일자리를 많이 만드네, 그거는 계획일 뿐인 거고, 기업들이 그 자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산은 아직까지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동탄은 동탄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도 있지만 동탄 자체가 갖고 있는 일자리들도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할 수 있고 고소득자이고 학력이 많고 또 이런 분들이 또 새 아파트를 선호하다 보니까 같은 GTX 라인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화 시장이 나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어디 교통만 뚫리면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만 가던가 다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확실하게 차별화 시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호재라도 반응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 제목을 좀 제가 재미있어서 마포보다 비싼 동대문이 욕을 얻어먹었다. 이 청량리가 왜 시고가를 갱신하냐, 마포 시세를 앞지르고 있냐, 앞으로 과연 넘어갈 거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그럼 마포랑 청량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삼아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꼭 재미로 끝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연 청량리가 마포보다 더 높아질 것인지, 아니면 청량리는 청량리이기 때문에 마포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한번 댓글에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량리와 마포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청량리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마포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 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한번 보면 서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고, 일자리의 대다수는 이 도심 지역과 여의도 지역과 강남 지역에 포진되어 있고요. 뭐 제2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이제 용산이라는 지역, 이제 어젠가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기본 계획이 이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산도 앞으로 강남처럼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용산의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덕동은요, 뭐 도심, 용산, 여의도 어딜 가든지 진짜 직주 근접으로 전혀 손색이 없고, 공덕동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업무타운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청량리 같은 경우는 뭐 도심 같은 경우는 공덕동과 비슷하지만 용산이라든가 강남 접근성은 뭐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다. 근데 이제 이 청량리가 마포보다 가장 큰 장점은 하나가 있죠. 뭐냐면 공덕은 강남까지 가는 지하철 라인이 없지만 청량리는 어쨌거나 뜨문뜨문 오긴 하지만 분당선이라는 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앞으로 5년 후면 청량리에서 강남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GTX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청량리의 미래가 좀 밝아질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저는 도심과 용산과 여의도의 접근성보다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강남과 도심의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이다.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 접근성이 높은 지역들의 가치들이 많이 뜨고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성수동이라든가 잠실, 최근에 뜨고 있는 자양동, 옥수구무, 행당동 같은 지역이고, 특히 이제 신길동이라든가 노량진이라든가 흑석동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들. 뭐 요 지역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7호선이라든가 9호선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 신길동, 노량진, 흑석동이 지금 정도의 가치가 반영이 될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들도 역시 7호선과 9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이 탁월해지면서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게 노량진의 가치는 마포를 훨씬 능가할 거다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죠. 뭐
뭐 도심, 용산, 여의도, 강남 접근성 다 좋고 반면에 공동은 강남 접근성이 그다 빠지고 공동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많아지는 거고 반면에 노량진은 계속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가치로 좀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째 입지 여건을 한번 봤고요. 오늘 아파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실거래가가 16억 7천이었다가 지금 뭐 평균 가격이 17억 9,580만 원이니까 한 18억 정도에 나온 것 같고요. 두 군데를 샘플 분석하는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포의 또 하나 그랑자에는 마레프보다는 좀 신축이고 가격대는 비슷하네요. 17억 5천에 직전 거래가 됐고 지금 나오는 것도 역시 18억대 17억 8,900이니까 둘 다 한 18억 정도 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청량리는 이제 그전에는 청량리가 전농답신리 뉴타운이 대장주였다면 지금은 용두동 쪽이라든가 용두동 주변으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 청량리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L65 같은 경우를 보면 직전 거래가 10억 5천이었다가 17억 5천이 됐으니까 마레프를 사지 말고 청량리를 샀다면 지금 한 7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평가와 싼 거는 전혀 틀립니다. 저렴하다와 저평가는 전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고평가된 거를 사는 방법이 있는 방면에 저평가된 걸 사서 고평가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안에 시세 차익을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투자는 뭐 여러분들이 각자 하는 게 나름이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주식을 살 건지 아니면 초전도체 주식을 살 건지 이거는 뭐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청량리가 많이 올랐고 L65 같은 경우는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는 직전 거래 15억이었다가 17억 6,600이니까 사실상 마포라든가 이게 마포는 공동역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장주들이 모여있는 청량리는 청량리역 주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시세는 얼추 비슷하다. 지금 얼추 제가 봤을 때 시세는 비슷한데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마포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청량리가 고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마포의 가치를 청량리가 지금 많이 따라왔고 앞으로 그거 이상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비슷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세는 비슷하다. 학군이죠. 이제 보통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공동역 주변에는 지금 132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특히는 이제 공동역과 강흥창역 주변에 학원이 많이 몰려 있죠. 이제 이 마포라는 동네도 그렇죠. 아현뉴타운과 이 아래쪽에 용광동 쪽에 재건축,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현뉴타운과 용광동에 이제 새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공덕 1구역을 필두로 이제 오른쪽 지역에도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소득 수준이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편하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 지역의 GDP가 5,000불이었다면 지금 한 4만 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학력도 높아지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분들 자녀들을 위한 학원가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학군 아파트로 바뀌고 있다. 반면에 이제 청량리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농답진 뉴타운이 있고요. 전농답진 뉴타운 아래쪽에 이제 학원가들이 있고 장안병 쪽에 이제 학원가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이 전농답신 뉴타운은 학원가가 왜 없냐? 왜 청량리 역 주변으로 학원가가 생기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아파트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주변은 재래시장이 많고 그리고 홍등가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애들을 키우기는 아주 좋은 자리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지금처럼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가면서 청량리의 위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전농답신이 뉴타운, 그러니까 과거에는 청량리를 기준으로 동쪽 편과 서쪽 편으로 나눠진다면 이 동쪽 편 지역에는 이제 전농답신 뉴타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전농답신리 동이 청량리의 대장주였잖아요. 그런데 2023년, 2022년을 기점으로 용두동 쪽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 분양하고 있고 이제 아파트 4동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빈 땅들이 지금 다 용두동에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들이 이 아파트로 다 차게 된다면 이 용두동 쪽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 같고 이제 그렇다 보면 지금 17억대, 18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 자리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재개발을 보고 투자한다면 미래의 가치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개발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공동역 주변에는요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부가연동도 그렇고 용광동도 그렇고 이제 마포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동역 주변에서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서대문구에 있는 부가현 뉴타운 정도가 전체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공덕동은 개발 가능한 용지가 한 5% 정도 남아있다. 반면에 이 청량리 같은 곳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비사업 현장이 상당히 많고, 청량리역 주변으로 정비사업이 약 3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30곳이 넘는 정비사업 현장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100으로 봤을 때 이 청량리 주변은 아직 10% 정도밖에 재개발이 안 됐고 나머지 90% 정도의 개발 가능한 용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량리역을 기준으로 이 용두동 쪽에 있는 지금 이 용두동 쪽이 앞으로 청량리 전체의 가격을 주도하는, 제가 봤을 때 이 안에서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역 용두동 주변 지역에 있는 지금 재개발 가능한 소형주택들을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반드시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구역들이 다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아까 학원가 얘기하다가 잠깐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농답신 뉴타운과 용두동 쪽 재개발이 마무리된다면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전농답신이 뉴타운과 용두동 중간길이 있어요. 이 중간길, 여기 중간에 이렇게 쭉 대로변이 아니죠. 한 12m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들이 나중에 학원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가나 건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전농답신리 뉴타운과 용두동 중간길, 요 길 있잖아요. 지금 아직 노후된 건물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두세 개 사서 나중에 높은 건물을 올리면 저는 상당히 임대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 지역이 다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면 지금 이 청량리 일대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이 30곳들이 거의 대부분 뭐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난 곳들도 많고 관리 처분이 된 지역들도 많고 이주 철거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고 지금 공사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물론 초기 재개발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앞으로 10년, 빠르면 15년, 늦으면 20년 하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 안에 다 새 아파트로 바뀌면 30개 이상 단지가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공덕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20년, 30년 차가 되는 거고, 청량리 같은 경우는 공덕동 20년, 30년 차가 됐을 때 지금은 전농답신 뉴타운만 하더라도 13,000세대거든요.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것만. 그럼 여기가 자개발된다면 4만에서 5만 세대 정도의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도시급이죠. 미니 신도시급의 새 아파트 단지가 청량리에 입주를 하게 된다. 그때 마포는 20년, 30년 차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현재 우리가 마용성 그러다 보니까 마용성이 그냥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그죠? 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명사처럼 정형화가 돼서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는 시점이 앞으로 10년, 20년이지 않을까. 비단 제가 지금 청량리랑 공덕이 뉴스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 청량리의 마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청량리 같은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교통요건만 볼까요? 교통요건만 보더라도 지금 이 공덕역 같은 경우는 5호선도 있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 4개 지하철이 있고 앞으로 이제 신안산선이 2년 후 정도면 이제 개통 예정이잖아요. 이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공덕동은 지하철이 5개 들어가는 광역 역세권이 되는 거고, 이 신안선이 개통이 되면서 공덕동의 가치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남권,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공덕동에서 사실상 이게 내려가면 영등포로 가는 거고, 가산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서울역으로 가는 거예요. 안산선이. 뭐 추가 연장을 하면 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이건데, 공덕동에서 영등포랑 서울역을 지하철 한 정거장으로 간다는 게 별 의미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명이라든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로동이라든가 가산동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 서울역과 여의도, 공덕동을 쉽게 볼 수 있다면 그 지역의 가치가 외려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반면에 청량리는요. 자, 공덕동 지하철 5개도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근데 청량리는 무려 14개의 지하철뿐만 아니라 철도 노선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고, 이 중에 거의 대부분 들어왔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게 1호선 다니고 있고,
분당선, 경의중앙선 지금 다니고 있고요. 경춘성, ITX 청춘, 그리고 KTX 강릉중앙, 태백 영동선이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까지 1일 생활권입니다. 청량리역은. 그리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수서에서 SRT를 청량리까지 연결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청량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광역 쪽으로 정말 1일 생활권, 말 그대로 플랫폼 시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하철 13개, 14개 이상 들어가는 노선이 사실 2개밖에 없잖아요. 서울역과 청량리역.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특정 지역의 지하철과 광역철도를 13개, 14개, 15개씩 집어넣는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GTX죠. GTX B노선과 C노선이. 그렇게 되면 이제 청량리 입지는 완전히 바뀐다. 2028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년 후면 다 개통이 됩니다. GTX B노선과 이제 C노선, 그러니까 C노선과 B노선이 되면 이제 뭐 강남 5분, 10분 컷이고, 뭐 용산도 뭐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청량리 입지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광북 횡단선이 예정되어 있죠. 청량리부터 시작해서 정릉을 거쳐서 저거 북악터널 쪽으로 쭉 가서 홍제동이라든가 뭐 이쪽을 거쳐갖고 뭐 마포 지역을 거쳐서 이게 어디가 목동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청량리역에서 이제 안 가는 노선이 없는 겁니다. 목동까지 되고 또 면목선을 통해서 이제 서울 서부 동북권 지역을 또 지나다니는 이제 역까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규 서울시에서 신규로 개통되는 지하철 노선들이 다 어딜 경유하게 돼 있다? 청량리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삼성역을 다 경유해서 지나가게 돼 있다. 말 그대로 되게 중요한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래 교통 여건은 뭐 압도적으로 청량리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합리적인 생각. 왜 청량리냐 그러면. 그죠? 아니 왕십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청량리에 이런 거대한 플랫폼 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공덕은 안 되고 청량리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개발 가능 용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한 13개, 14개, 15개씩 들어오려면요. 뭐 지하도 되게 많이 파야지 되고 주변에 비어있는 땅이 많아야 됩니다. 거대한 플랫폼 시티를 만들고 플랫폼 정차역을 만들려면. 그런데 개발 가능한 용지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덕은 없습니다. 근데 청량리는 청량리 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 지금 여기 지도색 이 파란 게 차량 기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밀도 복합 개발을 통해서 플랫폼 정차역과 그에 얼맞는 플랫폼 시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요 파란색. 그러니까 요런 땅이 있는 데가 지금 남아있는 데가 뭐 신내 차량기지, 청량리라든가 광운대 역세권, 창동 역세권 뭐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큰 땅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 청량리가 지하철 무려 13개, 14개가 들어오는 거대한 정차역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고밀도 복합개발 예정지 이번에 이제 강북 대개조에서 나온 거잖아요. 보면 뭐 과거 법조단지죠. 북부 법조단지. 그러니까 태능에 있는 거잖아요. 태능.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신내 차량기지. 지금 보시면 다 차량기지예요. 이문 차량기지, 청량리 차량기지가 있고, 광운대 차량기지가 있고, 상봉 망우역이 있고, 상봉 터미널이 있고, 동부왕무 터미널, 왕십리 역세권, 동서울 터미널, 우편 집중구, 구의자양 재정비축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하는 데가 다 뭐예요? 터미널 아니면 차량기지 아니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평구에 유일하게 혁신파크 자리가 있고, 은평 공영 주차장, 이것도 차고지죠. 서부 운전 면허 시험장이 있고, 이제 수색의 DMC역 일대 역시 차량기지잖아요. 수색역 차량기지.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고밀도 복합 개발이 들어갈 지역이 이 동쪽에 많이 몰려 있다. 이제 과거 한 20년 동안은 서쪽 위주의 개발이었다면 앞으로 30년 동안은 동쪽 위주의 개발로 바뀐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과거 20년 전 동안 개발한 사례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개발할 것은 개발적인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에서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발과 지금 앞으로의 개발은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마포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종로 중구 쪽에는 뭐 특별하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용산은 뭐 별개죠. 고밀도 복합 예정지에 용산은 빠져 있기 때문에 용산은 이제 중간에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들어가는 거고, 저는 이 동쪽 지역에서 월등히 이 창동이 36만 제곱미터가 개발되는 창동이 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고가주택 현황을 한번 보면요. 이 고가주택 현황도 중요하죠. 고가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확실히 시세를 기반해 갖고 키 맞추기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하면서 지금 뭐 26억 정도 가고 있고, 뭐 동부이주노 한강 아파트 반포가 39억 정도, 한강도 39억, 시세 비슷하네요. 압구정 45억, 그러니까 성수, 반포, 한강은 얼추 비슷한 금액대고, 잠실이 한 27억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가주택들도 역시 그 동쪽에 많이 몰려있고, 동쪽 한강변 쪽에. 그러니까 오늘자 기준으로 아파트 100억 정도 이상 시세를 찍은 동네를 한번 보면, 뭐 한남동이죠. 한남 더힐이 이제 100억 정도 찍었고, 뭐 반포와 압구정동 100억 찍었고요. 그죠? 그리고 청담동 찍었고, 성수동 지금 100억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제 강변이죠. 광나루역 주변에 또 이제 100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한강변 중에서도 다 이 100억대 아파트는 어디 몰려있다? 동쪽에 몰려있다. 이걸 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강남 접근성이 너무 멀면 사실상 100억짜리 장이 나오기 힘들다 라는 거고요. 어쨌거나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동네들일수록 가치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요.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후에는 서열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마포 분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청량리의 가치가 마포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데 저는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고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은 일단 뭐 지방과 서울의 이야기, 수도권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신고가 갱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연말이나 내년 정도로 가면 이 신고가 갱신하는 아파트들의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해도 예전 같은 폭등장이 오느냐? 그런 건 아닐 것이다. 조용한 반등과 동반한 그냥 신고가 갱신? 그러니까 지금 서울 평균 아파트 시세에서 신고가 갱신하려면 2, 3억만 오르면 신고가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2, 3억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은 벅차 보인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가 있죠. 이제 10년 후에는 서울 아파트 시장의 서열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은 명사화처럼 진짜 이미지화 되어 있는 이런 몇몇 곳들의 서열들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눈여겨보셨다가요, 투자라든가 내 집 마련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가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아시는 분들 아시죠? 이제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고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